네, 안녕하세요. 오늘은 갑상선암에 대한 궁금증을 풀어보는 시간입니다. 강남 세브란스 병원 갑상선암 센터와 함께하는 토크 콘서트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시간이 되겠습니다. 저는 이제 갑상선암 센터의 장항석 교수이고요. 저와 함께하는 분 역시 저희 갑상선암 센터 이용상 교수입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강남 세브란스 병원 갑상선암센터 이용상입니다. 자, 이런 좋은 기회가 있어서 아주 감사하고요. 오늘 많은 정보를 전달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갑상선암 수술을 했어요. 이제 요드 치료를 했어요. 그리고 수치도 아주 좋습니다. 근데 뭐 혹은 이제 반만 절제했어요. 그리고 이제 괜찮은데 이제 1년이 지났는데 이제 약물 치료를 계속 받고 있는데 이 약물 치료가 어떤 의미가 있을까 하는 거죠. 예를 들어 갑상선을 다 띄었다 그러면 당연히 약을 먹게 되는 거고, 근데 반절제를 했는데 약을 먹는 사람도 있고 안 먹는 사람들도 있을 거 아닙니까?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 이제 질문인 것 같아요, 저는. 자, 많은 질문이죠. 이게 환자분들이 수술 이후에 약 먹는 거에 대한 이제 걱정이 많으신데, 이 신지로이드를 먼저 설명을 드리면, 이 신지로이드는 합성된 갑상선 호르몬입니다. 그래서 이거를 이제 먹는 이유는, 첫 번째 이유는 장 교수님이 말씀하신 거랑 동일합니다. 갑상선 호르몬이 내 몸에 부족하면 보충하기 위해서 먹어야 됩니다. 전절제를 한 경우에는 내 몸에서 더 이상 갑상선 호르몬이 분비가 안 되기 때문에 그거를 보충하기 위해서 이 호르몬을 먹어야지 내 몸의 항상성과 생명 유지에 도움이 되는 거죠. 그래서 드시는 게 첫 번째 기본적인 이유입니다. 그런데 이제 궁금해 하시는 것들이, 반절제를 했으면 반쪽의 갑상선이 남아있는데 왜 약을 먹어야 되느냐? 이제 이런 거에 대한 질문도 많고, 그리고 아직까지 좀 개념은 조금씩 바뀌어 나가고 있습니다. 약을 먹는 쪽에서 안 먹는 쪽으로 바뀌고는 있지만, 그동안 이 호르몬을 먹은 이유는, 이게 설명이 조금 어려울 수는 있는데, 우리 몸의 이 내분비 계통은 다 이 하나의 엑시스라는 걸로 이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갑상선이라는 조직에서 호르몬이 나오게 하는 호르몬을 내보내라고 이제 뇌하 수체에서 명령을 내리게 되는데, 그 명령을 내리는 그 루트가 갑상선 자극 호르몬이라는 게 있습니다. 보통 TSH라고 표현이 됩니다. 갑상선 자극 호르몬을 뇌하 수체에서 갑상선에 오더를 내리면 갑상선이 거기에 맞게끔 호르몬을 분비해서 내 몸에서 호르몬 어떤 농도가 유지가 되는 건데, 갑상선 자극 호르몬이 죄송합니다.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내 몸에 갑상선 호르몬이 많으면 내 몸에선 다시 뇌하수체로 다시 보고를 합니다. 지금 내 몸에 호르몬이 많으니 갑상선 호르몬이 덜 나와도 됩니다. 그러면 자극 호르몬이 덜 나가면서 호르몬 분비가 줄어드는 거고, 내 몸에 호르몬이 부족하면 다시 보고를 하는 거죠. 그러면 뇌하수체에서 다시 갑상선에다가 이제 TSH의 분비량을 늘려서 갑상선 호르몬이 많이 나가게끔 이제 이렇게 하는 구조가 이제 이런 구조가 이제 우리 몸에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반절제를 했으면 이제 여기서 자극 호르몬이 또 어떤 역할을 하냐면, 예전에 여러 연구에 의해서 갑상선 암의 진행도 빨리 시키고 암을 자라게 한다는 거에도 영향을 끼친다라는 연구 결과들이 예전에 많이 발표가 됐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반절제를 했지만 암을 또 자라지 않게 하기 위해서 이 자극 호르몬을 줄여주고자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반대로 내 몸에다가 호르몬을 충분히 주게 되면 내 몸에서 뇌하수체로 보고를, 자극 호르몬을 더 이상 안 내도 됩니다라는 보고를 하게끔 만들어주는 거죠. 그 목적을 보통은 갑상선 자극 호르몬 억제요법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크게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갑상선 호르몬이 부족하기 때문에 갑상선 호르몬을 보충하기 위해서 먹는 것이고, 두 번째는 갑상선 자극 호르몬을 억제하기 위해서 먹는 이 두 가지 목적으로 신지로이드를 먹는 경우가 있습니다. 뭐 지금 아마 다음 연속되는 질문들은 이용상 교수께서 이제 설명하신 김에 다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신지로이드 복용과 두드러기와의 연관성은 없는지 궁금합니다.
보통은 저희가 이제 그 갑상선 기능 항진증 환자분들에서 내 몸에 호르몬이, 갑상선 호르몬이 너무너무 많이 분비되게 되면 그 자체로 이 가려움증이나 이런 걸 유발할 수는 있는데요. 그러니까 신지로이드가 너무 과다하게 나가면 그럴 수는 있습니다. 근데 아마도 그 대부분 수술 이후에 그 전문가에게 그 관리를 받고 계시는 분들은 그 정도로 호르몬을 과하게 투여되지는 않기 때문에 보통은 최근에 어떤 일들이 있냐면 그 신지로이드라는 그 약이 아주 작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구분을 하기 위해서 색깔을 넣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용량을 구분하기 위해서 어떤 약은 흰색, 어떤 약은 노란색, 어떤 약은 핑크색, 뭐 어떤 약은 파란색 이렇게 넣는 경우가 있어서 간혹 가다가는 그 약에 그 첨가하게 되는 색소에 의해서 조금 부드러기를 유발하시는 분들이 간혹 가다가는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 외에는 뭐 저희가 다 밝힐 수는 없지만 선천적으로 이런 신지로이드라는 약, 그 어쨌든지 간에 밖에서 만들어서 내 몸에 투여되는 약이기 때문에 그 자체에 대한 그 어떻게 보면은 그런 알러지가 있을 수도 있고요. 아마도 그렇게 해서 두드러기가 연결되지 않는 이상에는 신지로이드 자체 복용만으로 두드러기랑 연관성은 크게 없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런 두드러기가 생기는 거는 사실은 일시적인 경우들이 대부분입니다. 이게 만성 두드러기라는 거는 이제 그거는 다른 치료가 필요하겠지만 그냥 가끔 가다가 생기는 이런 일시적인 그 두드러기가 생겼을 경우에는 항히스타민제 같은 그런 그 당시에 증상을 해소할 수 있는 그런 약을 드시는 거는 괜찮은 일입니다. 그리고 제가 앞에서 답을 제대로 못한 것 같아서 앞 질문에서 평생 신지로이드를 먹어야 하느냐 이거에 대한 질문을 아마 제가 제대로 요 포인트는 못한 것 같은데요. 제가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신지로이드를 먹어야 되는 경우는 두 이유가 있다고 했습니다. 첫 번째, 보충하기 위해서. 이거는 죄송하지만 평생 드셔야 됩니다. 내 몸에서 더 이상 나오지 않기 때문에 전절제를 하신 분들은 평생 이 신지로이드, 갑상선 호르몬을 보충해 줘야 되는 것이 맞고요. 반절제를 하신 분들은 지금은 약간 개념이 여러 가지 변화가 있어서 아마 어떤 병원을 다니시는 분들은 신지로이드를 드시는 분들도 있고 어떤 병원은 안 드시기도 하고 어떤 병원은 또 일정 기간만 드시기도 하고 지금은 약간 이런 여러 가지 그 설왕설래가 있긴 한데 대부분은 요즘은 그 조금 약을 투약을 조금 줄이고 있는 추세이기 때문에 그거는 아마도 지금 다니시는 병원에 아마 주치의가 어떻게 생각을 하시냐에 따라서 조금 달라질 수 있어서 이건 병원마다 조금 다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평생 먹어야 되지는 않지만 그거는 여러 가지 그럴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신지로이드는 합성된 갑상선 호르몬인데 예전에 또 이거랑은 다른 게 있었는데 장 교수님 혹시 기억하시는지? 이제 천연 갑상선 호르몬이라는 게 있었는데요. 이거에 대해서는 이제 조금 이제 논란이 있는데 우리가 이제 합성 호르몬이라고 지금 말씀하셨는데 그거는 이제 프리 T4 제제라는 갑상 호르몬에 이제 T3와 T4가 있는 두 가지가 타입인데 한 가지 성분이에요. 근데 우리 몸에서 생성되는 것과 똑같은 성분이기 때문에 사실 그 자체가 알러지를 일으킬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걱정을 하는 분들이 많아서 이렇게 천연 갑상선 호르몬을 먹어야 한다. 그래서 사실 우리나라에 안 팔거든요. 그게 뭐냐면 돼지나 양의 갑상선을 갈아서 분말로 만든 거예요. 그래서 이게 현재와 같이 이렇게 정화된 그런 성분의 약들이 나오기 전에 썼던 원시적인 방법입니다. 사실 옛날에. 근데 이제 그게 지금 뭐가 좋다고 자꾸 하는데 사실은 오히려 그 약들이 이제 조절도 잘 하기가 힘들고 그래서 그거는 오히려 안 해야 될 일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이제 자꾸 이제 그런 걸 또 주장하는 의사들도 있고 하긴 한데 자, 천연이라는 게 무조건 좋다고 생각하는 건 약간 오산이에요. 그건 잘못된 생각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네, 이거는 아마도 제가 음. 저보고 답변을 하라고 하실 것 같은데요. 후에 기운이 없고 피곤합니다. 네. 저는 죄송한데 수술도 안 했지만 항상 기운이 없고 피곤한데. 자, 이게 참 어려운 이제 환자분들이 질문하셨을 때 어려운 답변인데요. 기운이 없고 피곤하다. 이게 참 추상적인 개념이기도 하고, 이제 이거를 어떻게 해결을 해드려야 될지. 제가 해드릴 수 있는 가장 유일하지만 최선의 방법은, 지금 약을 드시는 호르몬 농도를 조절하면서 호르몬이 부족해서 혹시라도 이렇게 기운이 없고 피곤하신지 않는지, 그거는 해결을 해드릴 수가
저희가 쉽게 해결을 해드릴 수가 있는데 그 외에 그냥 단순하게 기운 없고 피곤합니다. 이거는 되게 어렵습니다. 어떻게 대처해야 되는지 글쎄요, 그냥 제일 쉬고 마음 편히 쉬는 게 제일 낫지 않을까 싶은데 장 교수님은 어떻게 설명을 하시는지 제가 잘 모르겠어요. 이제 그런 요인도 있어요. 이제 이게 갑상선 기능을 약간 항진 상태로 유지를 하는 게 맞습니다. 네. 저는 이제 수술하는 분들이 고위험군들이 좀 많기 때문에 그렇게 되면 기능 항진의 증상 중에 하나가 에너지 소비가 굉장히 많아지는 거예요. 이제 더워지고 열로 많이 발생하면서 오후가 되면 정말 저혈당 증상처럼 툭 떨어지는 사람들이 꽤 많아요. 그래서 저는 이럴 때 이제 당뇨가 없는 분들이라면 이제 꿀물 같은 한 잔 이런 걸 이제 오후 서너 시 정도에 드시면 훨씬 더 그러니까 흡수도 빨리 되고 에너지원으로 사용되기 때문에 그게 좀 좋다고 생각하고 사실은 이제 뭐 외국 유럽이 그런 나라들 있잖아요. 뭐 낮잠 자는 나라처럼 조금이라도 자면 좋은데 사실 한국인들이 그런 이게 느슨한 환경이 있지 않잖아요. 그래서 낮잠 자는 건 거의 힘든 일일 것 같고 당뇨가 없는 분들이라면 저는 꿀물 같은 걸 권하고 외국에서도 실제로 초콜릿을 권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저는 그렇게 이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저도 차용해서 저도 그렇게 설명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아이고. 네, 선생님 넘겨주시죠. 다음. 네. 자, 이게 이제 또 참 이게 많은 질문을 받는 건데 특히나 이제 저보다도 저희 같이 일하고 있는 코디네이터라든지 아니면은 우리 같이 일하는 간호사 선생님들이 많이 받는 질문입니다. 차마 저희한테는 못 물어보시고 이제 그러시는데 질문만 해도 여러 가지죠. 해조류, 커피, 물, 보조제, 김부각, 뭐 이런 그리고 영양제. 이게 이제 아주 엑기스 같은 질문들만 뽑으셨는데요. 이게 먹는 거를 뭘 꼭 먹어야 된다. 뭘 꼭 먹지 말아야 된다라고 정해드리는 순간 여러 가지 복잡한 문제들이 생기고요.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이제 제일 중요한 건 뭐냐면 이게 해조류를 먹어도 되느냐. 양도 중요합니다. 얼만큼을 먹느냐도 차이가 있을 수 있겠죠. 이제 해조류 얘기가 나오는 이유는 해조류는 대표적인 요오드가 많이 함유되어 있는 음식이기 때문에 이걸 내가 너무 많이 먹으면 어떤 암이나 갑상선 질환에 좀 나쁜 영향을 끼칠까 걱정하셔서 먹어도 되느냐라고 물어보시는데 드셔도 됩니다. 답은. 단 우리가 보통 식사를 할 때 개념을 보시면 김을 몇 장 먹고 미역국을 먹고 하는 양 자체는 사실은 그렇게 크게 영향을 끼칠 정도의 양은 아닙니다. 그런데 이제 다시마나 이런 미역, 이런 김 이런 거를 환을 만들어서 드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거는 아주 음식의 엑기스 중에 엑기스만 뽑은 거기 때문에 아주 적은 양이라고 해도 요오드 함량이 몇백 배가 될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런 거는 좀 자제하시는 게 좋지만 일반적으로 식사를 하면서 미역국을 저희가 365일 먹지는 않죠. 뭐 1년에 며칠 먹고 김도 뭐 몇 장을 먹고 이렇게 자연스러운 식습관을 하시는 거에 대해서는 큰 영향이 없기 때문에 답을 한다면 이거는 먹어도 된다고요. 그 다음에 커피에 대해서는 글쎄요, 그냥 커피에 대해서는 이거는 갑상선 질환이 아닌 커피의 장단점으로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뭐 많이 먹어서 불편하신 분은 적게 드시고요. 이제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고, 뭐 보조제라든지 영양제 이런 거는 뭐 당연히 몸에 좋은 거는 뭐든지 드시는 거에 대한 부담은 없고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특정 성분이 너무 과다 함유되어 있는 것들은 좀 자제하시는 게 좋고 아마도 김부각도 말씀드린 해조류랑 비슷한 성분이지 않을까 싶어서 아마 같은 대답일 것 같습니다. 김부각은 김이죠. 그렇죠. 김이죠. 그래서 결론부터 얘기하면 먹으면 안 되는 건 없습니다. 꼭 먹어야 되는 것도 없습니다. 이제 한동안 우리나라에서 그게 유행이었어요. 애기들 분유를 먹이는데 다시마를 우려가지고 그걸로 먹이면서 정말 요오드가 우려할 정도로 애기들한테도 과잉이 됐던 적이 있고 최근에 이제 호주의 FDA에서 보고를 했는데 아시아계 그러니까 우리나라 계통이죠. 산모들이 출산을 하고서 너무 과량의 요오드를 먹는 게 문제다라고 지적을 한 적이 있어요. 그래서 사실 이제 출산을 하고 나서 미역국을 먹이는 이런 문화는 굉장히 조선 후기 정도에 생겼다고 합니다. 근데 그게 이제 여러 가지 의미가 있다고 해석을 하는데 실제로 저는 생각할 때 조선 초기에는
그 고깃국을 먹기 위해서 떡국을 먹였다고 해요. 그러니까 이제 고기 국물이 더 의미가 있는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해서 뭐 이 몇 날 며칠 그냥 내내 미역국만 먹는 건 조금 문제가 있을 것 같다. 이런 생각을 좀 가지고 있고요. 네. 그다음에 저는 이제 맨 마지막 질문에 어떤 영양제를 추천하시는가 이렇게 하는데 저는 꼭 그 답을 반대로 드려요. 그 약이 왜 필요한지 한번 스스로에게 답을 해보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사실 우리나라처럼 제철 음식이 좋고 이런 나라에서 영양제 저는 솔직히 필요하다고 안 믿습니다. 그래서 그럼 꼭 그런 말씀 많이 하세요. 아, 이건 사위가 어디 가서 정말 좋은 거라고 사왔는데 전 앞으로 그 사위한테 돈으로 갖고 오시라고 하세요라고 합니다. 네. 그래서 사실 이제 그런 약이 꼭 필요하진 않다. 저는 그렇게 환자한테 설명합니다. 자, 이 살이 자꾸 찐다. 이런 진짜 많이들 와서 고민을 하는 거죠. 근데 이제 제가 좀 냉정하게 이야기를 하면 사실은 이제 그러니까 제 환자들은 이제 기본적으로 갑상선 기능을 약간 살짝 높여놓는다고 제가 말씀드렸죠. 기능을 좀 높이면 아까 이야기한 대로 에너지가 많이 열로 발산되기 때문에 실제로 정상적으로만 유지를 해도 살이 빠져야 정상이에요. 기능 항진의 증상. 근데 살이 찌는 건 많이 먹는 거예요. 그래서 아 그럼 막 그래 자기 진짜 적게 먹는다고 그래서 내가 그래, 집에 돌아가셔서 스스로에게 냉정하게 한번 쓰는 칼로리가 먹는 칼로리 얼마인지 한번 계산해 보라고. 근데 수술 후에 자꾸 살이 찐다고 하면 만약에 호르몬 약을 먹고 있지 않고 하다면 기능 저하를 의심해 볼 만합니다. 근데 약을 먹는 경우라면 많이 드시는 거예요. 자, 그리고 저는 이제 살을 빼는 걸 굉장히 권장하는 편이에요. 이제 나이가 들어가면서 살이 찌는 게 이제 만성 질환, 만성 성인병의 거의 첫 번째 원인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그래서 살을 좀 빼시라고 하고, 그리고 이제 살을 좀 빼면 그 갑상선 호르몬, 그러니까 신지로이드 용량도 조금 줄일 수 있어서 유리해요. 어떤 약이든 적게 먹는 게 최고 좋거든요. 그래서 제가 저 부분에 대해서 좀 환자들한테 이제 막 굉장히 좀 뭐라 그러는 편이에요. 그래서 아마 하고 나면 코디네이터한테 가서 막 울면서 자기 살도 안 쪘는데 빼라 그랬다 이런 말을 많이 하는데 실제로 건강을 위해서는 꾸준히 운동하고 네. 체중 관리를 하는 게 좋겠다 그런 생각입니다. 네, 실제로 저희에게도 살 빼라고 많이 하십니다. 자, 이제 이 질문은 이제 참 많이들 궁금해하는 질문입니다. 이제 한 번 암을 경험했기 때문에 굉장히 우려가 많아진 거예요. 그래서 그리고 심지어는 이제 어떤 논문에서는 갑상선암 환자는 유방암에 걸릴 확률이 높다는 논문도 있다라고 하는데 옛날엔 그런 썰들이 있었습니다. 근데 조사를 해보니까 그렇지 않더라라는 게 밝혀졌어요. 그래서 너무 저런 우려를 가지실 필요는 없고요. 갑상선암 환자가 다른 암에 걸릴 확률은 일반인들이 걸릴 확률과 똑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일반적인 사람들이 하는 건강검진 프로그램을 따라서 성실하게 검사를 해보는 게 좋고요. 자, 예전에 이제 그런 말들이 나왔어요. 갑상선암이 걸리면 일반인들보다 103% 생존한다. 이런 말이 있었거든요. 근데 그건 이제 정말 통계를 비틀어서 잘못 말하는 건데 103% 생존이면 역으로 얘기하면 갑상선암 걸리면 축복이겠네요. 더 오래 살고 잘 사니까. 근데 사실은 그건 아니잖아요. 그래서 그 갑상선 암이건 어떤 암이건 걸리고 나면 그분들이 정말 열심히 건강에도 신경 쓰고 지금 말한 대로 체중도 줄이려고 노력, 운동하고 건강검진도 열심히 해서 훨씬 더 건강하게 잘 산다라는 의미로 우리가 받아들일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이제 다른 암에 걸릴 확률이 높다고 스트레스 받거나 걱정하실 게 아니라 그냥 성실하게 검사를 잘 해나가면 그게 더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아무래도 암 환자들이 그 병원을 자주 오고 이제 검사를 많이 하시니까는 조금 더 그런 거 느낌이 있으실 수 있을 것 같고 아마 그거에 대한 우려가 있으실 것 같고요. 뭐 확률적으로는 말씀하신 대로 뭐 변화 없이 건동이라도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자, 그 다음 질문은 제가 질문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저희 이제 센터에서 표방하고 있는 바인데 이 치료를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난치성 갑상선암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말 그대로 난치성이기 때문에 치료가 아주 어려운 그런 부분인데요. 자, 이에 대한 치료나 이거에 대한 그 과정 여러 가지에 대해서 장 교수님께 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사실은 이제 이 난치성 갑상선암 말 그대로 치료가 어려운 갑상선암이란 뜻입니다. 근데 이제 이거는 저는 이제 제 개인적인 견해는
초기 대응에 실패했기 때문에 이런 일이 발생한다라고 생각을 해요. 너무 암을 오랫동안 방치해서 한정없이 자라게 만들어 놨다든지 아니면 발견이 너무 늦어서 이미 발견됐을 때 치료가 어려운 상황에 있었다든지 아니면 그 초기 대응에 실패해서 자꾸 재발하면서 점점 더 이 세포의 분화도가 나빠져서 요오드를 흡수하는 능력을 거의 잃어가고 있는 상태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요오드를 흡수를 안 하니까 방사성 요오드 치료를 해도 거기에 반응이 없다. 그래서 그 난치성 갑상선 암이라고 하는 뜻은 대부분 요오드 불응성, 요오드 불반응성 그 갑상선 암을 이야기하는데 사실 저렇게 요오드의 반응을 잘 안 하는 정도 상태가 되면 수술도 어렵고 다른 치료들도 다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게 정말 어려운 상황인데 물론 이제 옛날에 비하면 이런 그 난치성 갑상선암에 대해서도 연구를 많이 하고 있고 실제로 저희 그 강남 세브란스 갑상선암 센터에서는 난치성 갑상선암 연구소라는 거를 특수하게 따로 만들어서 그거에 대한 연구를 치열하게 하고 있는데 아직도 갈 길은 멀지만 최근에는 그래도 상당히 이제 치료 효과가 월등히 좋은 그런 치료법들이 속속 나오고 있어요. 그 표적 치료제도 있고 기존의 항암제와 표적 치료를 조합한 내용도 있고 저희 연구 결과에 이렇게 사이클 요법이라고 하는 요법도 있고 여러 가지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근데 그게 모든 사람에게 다 적용되는 건 사실은 아니어서 그 사람들마다 다 다른 특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특성에 맞춰서 하고 적절한 치료를 잘 선택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고요. 무엇보다 실망하지 않고 치료하겠다는 의지, 자기가 낫겠다는 의지가 저는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자, 이제 이렇게 열심히 치료했는데도 그 역형성 암이라고 지금 이제 나오는데 역형성 암은 다른 말로 미분화암이라 그래서 사실은 이 암은 전 세계적으로 여태까지 논문을 다 훑어보면 진단된 날로부터 평균 생존 기간이 4개월 미만이에요. 그 정도로 지독한 암입니다. 이제 이 상태가 되기 전에 이제 치료를 해야 되는데 사실 저 미분암 역형성암 이 암은 처음 출발 단계는 굉장히 치료가 잘 되고 소위 요새 흔히들 순환암이라고 이야기하는 분화갑상선 암이었어요. 근데 그게 시간이 오래 지나면서 저렇게 나쁜 놈으로 변해버린 거거든요. 그래서 저는 사실은 저런 환자를 볼 때마다 정말 안타깝고 그 뭐 요새 이제 좀 발전한 방법을 통해서 그래도 생존하는 사람들도 있지만 사실 그 생존에 이르기까지 과정은 너무너무 힘들어요. 항암 치료도 힘들고 정말 힘든 과정이기 때문에 그 이런 경우에는 저는 꼭 말씀드리는 게 이렇게 되기 전에 막아야 한다는 거죠. 그리고 한번 재발하고 이럴 때 이제 이상한 길로 빠지지 않고 정통적인 치료법으로 확실하게 제압을 잘하는 게 중요하겠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경우라면 이제 전문가와 좀 상의를 잘 하시고 결코 실망하지 않고 낫겠다는 의지로 그리고 가족들도 중요해요. 가족들도 환자를 위해 서포트하고 같이 힘을 합쳐서 잘 싸워 나가야 되는 게 이 치료의 키포인트입니다. 자, 이제 치료에 대해서 너무 무서운 이야기를 했는데 이제 일상생활을 하는 것에 대해서 이야기를 한번 해보고 싶습니다. 이제 수술하고 이제 이 질환은 압도적으로 여성들이 많아요. 한 5대1 정도로 많은 질환입니다. 그러다 보면 젊은 나이에 이제 수술을 했는데도 세월이 오래되면서 이제 폐경을 맞죠. 그리고 이제 더 노화가 일어나고 그러는데 그 여성들의 그 폐경, 그러니까 말하자면 생리가 이제 끝나는 이런 상황에 대해서 굉장히 우려를 많이 해요. 안 그래도 이제 힘든 상황인데 이런 자기가 병을 앓고 있는 상황에서 맞으면 어떨까 하는 것에 대한 질문입니다. 이홍선 교수님. 예, 폐경과 골다공증에 대한 이제 질문을 주셨는데요. 자, 우선 그 폐경은 그 갑상선 수술을 했다고 해서 더 일찍 올 요인은 아니긴 합니다. 그러나 아무래도 그 특히나 우려하시는 게 이제 같은 호르몬 계열이다 보니까 이 갑상선 호르몬이 이제는 분비가 안 되고 하면 여성 호르몬에도 영향을 끼치지 않느냐, 이제 그것 때문에 폐경이 일찍 오지 않느냐 이런 걱정들을 하시게 되는데 아마도 전체적인 틀을 봐서는 어느 정도 영향이 있기는 있을 겁니다. 그렇지만 이게 아까 제가 설명해 드렸던 그런 엑시스, 여러 가지 그런 서로 영향을 끼치는 그런 관계는 아니기 때문에 큰 영향은 아닙니다. 그래서 갑상선 수술을 하고 신지로이드 약제를 오래 복용한다고 폐경이 일찍 오는 거에 대해서 아직 밝혀진 바는 없습니다.
골다공증은 조금 다른 개념인데요. 연구가 최근에도 많이 되고 있고, 이거 그 갑상선 수술하신 분들과 이제 그걸 연구하는 의사들의 이제 가장 여러 가지 관점이었는데, 그런 골다공증이 올 수 있다는 거에 대해서는 가능성이 있습니다. 아무래도 이게 그 갑상선 호르몬이 어떤 골 대사라든지 이런 데 어느 정도의 영향을 끼치기 때문에 특히나 또 신지로이드를 먹게 되면 그 영향으로 이 골다공증도 올 수 있고요. 다만 여성분들이나 뭐 남성도 마찬가지지만 폐경에 근접하고 폐경이 된 이후에는 아무래도 이런 골다공증이나 이런 거에 대해서 쉽게 노출이 돼 있고 쉽게 오기가 쉽습니다. 그래서 영향이 있기 때문에 그걸 관리도 하고 해야 되지만은 그것 때문에 또 약을 안 먹을 수는 없는 상황이 될 수도 있기 때문에 이거는 적절하게 관리를 하면서 신지로이드도 투약을 해야 되고 이러한 거를 전문가랑 같이 상의해서 진행하신 것이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 여기에 대해서는 이제 그 제가 추가를 좀 하나 네. 하고 싶은데 그 골다공증이 올 위험도가 높아진다. 그러니까 그렇죠. 그 갑상 호르몬을 좀 그 높게 유지를 하면 그럴 가능성이 있다는 거지. 그게 바로 골다공증으로 연결된다는 뜻은 아니라는 거예요. 키포인트는. 골다공증은 굉장히 복잡한 질환입니다. 여성 호르몬도 관련이 있고, 그 다음에 운동량, 칼슘, 뭐 비타민, 뭐 이런 여러 가지가 그 굉장히 하나의 거대한 세계죠. 그래서 한 가지만으로 우리가 설명하기는 좀 어렵다는 거죠. 근데 신지로이드 호르몬을 그 우리가 이제 나이에 따라서 조금씩 우리가 목표치가 좀 달라지죠. 그러니까 젊을 때는 좀 강하게 쓰다가 나이가 들면서 서서히 조금씩 줄여나가는 게 이제 이런 여러 가지 상황들을 생각을 해서 이렇게 한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폐경이 일찍 오지 않는다는 건 뭐 그 지당하신 말씀인데, 근데 저는 약간 그런 관찰을 좀 해봐요. 우리가 이제 갑상 호르몬을 좀 강하게 쓰고 있는 상황이라면 폐경 증상을 좀 더 많이 느끼는 거죠. 폐경이 빨리 오는 게 아니라 폐경 때문에 오던 현상, 열 많이 나고 하는 게 갑상선 기능 항진이 있으니까 또 더 느끼는 거고 두근거림도 더 느끼고 이렇게 되는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이제 폐경 시기가 되면 약을 서서히 좀 줄여나가는데 우리나라는 이미 폐경 연령이 굉장히 뒤로 갔어요. 한 55세 이후 되는 것 같아요. 제가 최근 환자분들을 보면. 근데 이걸 예전엔 45세 때부터 약을 줄이라고 했었잖아요. 근데 그건 이제 에이지 이 크라이테리아가 이제 더 이상 맞지 않는다는 생각이 좀 듭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추가를 그렇게 드리고 싶습니다. 혹시라도 이게 이제 그 추가할 수 있는 내용이라면은 그 방사성 동위원소 치료라는 걸 아까 우리 장 교수님께서 설명을 해주셨습니다. 근데 이제 방사성 동위원소가 이제 몸에 영향을 끼치는 것 중에 이제 여성 난소나 이제 남사에 있어서는 이제 남성의 정소에도 어느 정도 영향을 조금 끼칠 수는 있습니다. 그래서 간혹 가다가는 그 방사성 동위원소 양이 많아지거나 그런 경우에는 그 난소나 정소에 영향을 끼쳐서 젊은 여성인데도 불임이 되는 경우가 간혹 가다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느 가이드라인이나 이런 곳에서는 방사성 동위원소 치료를 다 한다고 오는 건 아니지만 그래도 용량을 조금 여러 차례 해서 용량을 좀 높이게 되면 난소나 정소를 미리 조금 그 은행에 난소은행, 정자은행 이런 곳에 좀 보관을 하도록 하는 그런 그 가이드라인도 있긴 합니다. 다만 오해하시면 안 되는 거는 방사성 요오드 치료를 한다고 다 영향을 받는 건 아니고요. 요오드 양을 여러 차례 거쳐서 과량의 방사성 요오드 치료를 하게 되면 그럴 가능성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 부분이 이제 지금 이제 이 질문 내용이 이제 네. 이 질문과 조금 다르긴 하지만 네. 중요한 포인트인데, 사실은 이제 그 임신에 그 문제가 전혀 없어요. 근데 세계적인 가이드라인을 보면 방사성 요오드 치료를 하고 나서 적어도 6개월 이후에 임신을 하라라고 네. 권유하고요. 그 또 다른 가이드라인은 1년 뒤에 가지는 걸 권합니다. 근데 저는 약간 좀 소심한 편이어서 1년 뒤 정도에 가지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사실은 이제 임신이 그로 인해서 안 된다고 하는 설은 사실은 좀 뭐랄까 근거가 좀 약하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그다음에 이제 여기 질문 키포인트가 이제 있어요. 그 이제 수술 후에 이제 계속 보고 있는데 임신됐어요. 그럼 어떻게 할 건가 하는 거죠. 근데 이제 임신이 되게 되면 이제 엄마 몸에서 아기를 유지하기 하고 보호하기 위해서 모든 호르몬들이 다 이렇게 막 들쑥날쑥 널뛰는 상황이 됩니다. 근데 그 와중에 갑상선 호르몬은 요구량이 한 30% 상승하게 돼요.
그래서 이때는 이제 저는 보통 이제 어떻게 뭐 우리 모두 다 그러지만 임신되면 바로 연락해서 오라 그래요. 이제 어떤 분들은 이제 수술한 지 굉장히 오래돼서 오는 기간이 뭐 한 2년 만에 오는 사람들도 있고 그런데 그렇더라도 임신 확인되면 바로 오고 옛날엔 한 달마다 피검사를 했어요. 근데 그게 아니라 이제 보니까 관찰해 보니까 2달에 한 번씩 피검사해도 충분하다는 이제 그런 어느 정도 에비던스가 생겼고요. 그리고 임신 초반부부터 갑상선 호르몬의 요구량이 상승하기 때문에 그것에 대해서 적절하게 우리가 대처를 해나가야 됩니다. 그래서 약을 조금 더 먹게 되고 좀 분산해서 먹게 되고 이렇게 해요. 그다음에 이제 모유 수유할 때 어떻게 되는지에 대해서 굉장히 우리가 이제 우려를 많이 하고 이제 특히 이제 엄마들은 더 하죠. 근데 이제 사실은 모유 수유할 때도 잘 먹어야 돼요. 갑상선 호르몬을. 그래서 이제 임신 후반부 정도에 유지하던 약의 용량이 모유 수유할 때도 필요한 것 같습니다. 현재까지 이제 제 개인적인 관찰에 의하면. 그래서 저는 모유 수유하는 기간 동안은 적어도 약을 그대로 유지를 하다가 그 기간이 끝나고 이제 체중도 좀 감소하게 되죠. 그러면 서서히 이제 원래 그 약의 용량으로 돌아오고 이렇게 합니다. 자, 이제 여기서 하나 또 걱정스러운 부분이 하나는 있어요. 예를 들어, 얼마 전에 제 환자 한 분이 왔는데 방사성 요오드 치료를 이틀 전에 했어요. 근데 오늘 보니까 임신 6주라는 거예요. 굉장히 우려스러운 상황이죠. 그래서 일단은 이때는 우리가 이제 굉장히 이제 불행한 선택을 하기도 하는데 어떤 설은 그런 설도 있어요. 그러니까 보통 이제 태아가 문제가 있으면 임신이 유지가 안 된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그 이후에 이제 좀 더 지켜보다 하자는 이런 의견들도 있고 이건 너무 위험하다라고 이제 받아들이는 것도 있어요. 하여튼 조심해야 됩니다. 하여튼 핵의학 치료를 앞두고는 그런 만반의 주의를 좀 하시는 게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비슷한 질문을 제가 하나 질문지 없지만은 네. 수술 후 임신이 이제 궁금한데요. 임신 중에 암을 발견하시는 분들도 있거든요. 참 어려운 상황인데 이럴 때 어떻게 하실 건지에 대해서 한번 자신이 대답해 드릴 텐데. 네. 네, 이건 이제 이미 논문도 많이 나왔고요. 증거들이 많이 축적이 돼서 사실은 이제 이 암이 예를 들어 만약에 임신을 했는데 암이 발견되었다는데 그 암이 정말 지독한 암이라면 예를 들어 췌장암이나 이렇다면 임신을 포기하고 산모를 살리기 위해서 치료를 합니다. 근데 갑상선암에서는 그렇지 않고요. 적어도 나는 이제 출산 기간까지 출산하고 모유 수유까지는 하고 이제 수술해도 된다 하는데 이미 이제 우리 여러 연구 결과 저희 연세대학에서 나온 결과도 있지만 안전합니다. 큰 변화는 없는데 그래도 조금이라도 이제 병원 프로그레스는 조금 해요. 하기 때문에 암 자체가 커지는 것보다는 임파선 전이가 조금 더 생기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발표되지 않은 데이터지만 한 3분의 1 정도의 이제 산모들에서는 처음 우리가 스테이징이라고 해요. 병기를 이렇게 조사를 한 것보다 조금 더 병기는 높아지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아기도 건강하고 엄마도 건강하게 충분히 안전하게 할 수 있으니까 그 부분은 너무 염려하실 필요는 없고 오히려 전문가와 상의를 해주시면 더 좋겠습니다. 자, 재발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무엇을 해야 하느냐? 네. 자, 이거는 제가 답변을 해도 될지 모르겠지만, 뭐, 마땅한 답을 누구도 하기 어려울 겁니다. 재발을 안 하고자 하는데, 사실은 재발을 안 하는 방법을 안다면, 우리가 처음에 병이 생기는 것도 막아드릴 수가 있을 겁니다. 그러나 아쉽게도 아직까지는 그거는 이제 저희가 아직은 한계로 돼 있어서 앞으로 그러한 예방법이 개발되면 제일 좋을 거라고 생각을 하지만요. 현재 재발을 최소화한다. 이제는 저는 이렇게 설명을 드립니다. 평상시에 건강관리에 힘써서 건강하게 살고 그 다음에 주기적으로 병원에 와서 체크를 하면서 예방은 할 수 없지만 혹시라도 문제가 생기면 빨리 발견해서 빨리 해결하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이다라고 설명을 드려서 저는 그냥 평상시에 건강관리에 힘쓰고 하시라고 저는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러면 이거 다른 말로 하면 그냥 팔자니까 어쩔 수 없다 이런 말인가요? 자,
그럴 수도 있죠. 오호. 그러나 네, 그거보다는 말씀드린 대로 이제 저희가 할 수 있는 거는 빨리 문제점을 빨리 캐치를 하는 거기 때문에 그 말씀드린 대로 정기적으로 오시라는 날짜에 와서 관리를 하게 되면 아무래도 크게 막을 상황이 되기 전에 작게 막을 수 있어서 재발을 최소화하기보다는 어쨌든 재발되었을 때 상황을 최소화해서 저희가 막아드릴 수 있지 않을까. 그게 최선이라고 현재는 생각합니다. 앞으로 더 열심히 연구하고 노력해서 재발 안 되는 법, 병이 안 생기는 법을 개발하도록 저희도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를 말씀하셨다고 제가 생각을 해요. 그래서 한 말입니다. 사실은 우리가 이제 믿고 있는 여러 가지 방법들 중에 뭐 그 갑성 호르몬을 좀 강하게 써서 그 TSH, 갑성 자극 호르몬 억제법을 하면 재발률을 그래도 최소한 줄일 수 있다는데 지금 이제 5년이 넘었어요, 이분은. 5년 지나면 이제 오시는 인터벌을 좀 길게 가거든요. 근데 그렇다고 그래서 이제 내가 5년 넘었으니까 넉넉히 있어도 된다는 게 아닌 거예요. 그래서 지금 중요한 말씀이 뭐냐면, 재발률이 그렇게 높진 않아요. 근데 사람 몸 가지고 이제 확률 이야기하는 게 제일 바보 같은 짓인데, 자기가 당하면 무조건 100%니까. 그래서 당하더라도 작은, 그러니까 매를 적게 맞는 방식으로 해야 되기 때문에 치밀하게 검사해 나가면 초기에 잘 발견할 수 있거든요. 그러면 그거에 대한 대책도 굉장히 이제 우리가 입을 피해를 최소화한 그런 상황에서 대책을 세울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그 말씀을 물어보려고 제가 팔자냐고 그랬는데, 하여튼 그거는 이제 우리가 암에 대해서는 우리가 아직도 모르는 게 많습니다. 이제 더 연구해야 될 것도 있고, 솔직히 말하면 그 현대 과학이 아직도 한계를 느끼고 있다고 저는 느껴요. 그런데 그걸 그래도 아까 뭐 가족들도 노력해야 된다, 뭐 환자도 노력해야 된다, 함께 최선을 다해서 노력해 나가는 게 중요하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자, 여기까지 이제 그 대화를 나눠봤는데, 그 조금 이제 시간도 좀 부족하고 해서 여러 가지 대화를 나누기는 어려웠고요. 뭐 말을 하자면 저나 이용상 교수는 평생 이 연구를 하고 있는 거죠. 이렇게 평생 이야기를 해도 부족한데 짧은 시간이지만 여러분들에게 좀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하고요. 혹시라도 궁금한 점이 있으면 뭐 저희들에게 문의할 수 있는 채널이 있다면 이제 우리 혈액암 협회에서도 그리고 저희 갑상선암 센터에서도 언제나 대답 드릴 그런 자세가 되어 있습니다.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건강에도 신경 쓰시고 그리고 그러니까 꼭 하고 싶은 말은 전문가와 함께 상의하시고 자신의 병에 대해서 대책을 정확하게 세워서 그 대책에 대해 이제 신념을 가지고 믿음을 가지고 열심히 치료하시는 게 가장 중요하겠습니다. 자, 긴 시간 감사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병이라는 거는 좋은 거는 아닙니다. 특히 이제 암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몸에 해를 끼치는 나쁜 것이기 때문에 저희가 이제 치료도 하고 해야 되는데 최근에 여러 가지 상황으로 갑상선 암에 대해서 치료를 해야 되는지 그럼 안 해도 되는지 이것에 대해서 고민을 가지신 분들이 많습니다. 본인 환자분의 몸은 소중하고 그거를 고민하는 부분은 당연하지만 그거를 비전문가나 가족, 본인만의 생각으로 치료 시기를 놓친다는 것은 상당히 안타까운 현실입니다. 치료를 늦추거나 치료를 안 하거나 이런 여러 가지 상황이 될 수 있지만 그것도 전문가랑 상의를 해서 그러한 그 기준에 부합한지 이런 거를 먼저 판단을 하고 그 다음에 병의 치료 여부를 결정하는 것이 중요하기 때문에 본인 몸은 소중합니다. 본인 몸에 대해서 충분하게 알고 충분하게 이해하고 충분하게 해결책을 제시할 수 있는 분들과 상의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강남 세브란스 병원 갑상선암센터 의료진은 환자분들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제 저는 실제로 이제 난치성 갑상선암 그리고 많이 진행된 암을 다루는 그런 의사입니다. 그래서 수술도 크게 하고 그러다 보면 뭐 어제도 중환자실에 계신 분이 이제 있었고 이런 정도인데 이제 그런 분들 중에 이제 저는 굉장히 그 예후가 굉장히 많이 똑같은 수술을 해도 많이 다른 분들을 좀 관찰하게 됐는데
첫 번째는 이제 자신이 아무리 어려운 환경에 있어도 낫고자 하는 의지가 강한 분들은 그 역경, 힘든 환경에서도 이렇게 이겨내고 나오는 힘이 저는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꼭 드리고 싶은 말씀은 언제나 그 희망을 잃지 않고 최선을 다해서 치료하는 게 가장 중요하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이제 그 앞으로 저희 의학계도 이제 많은 발전을 하고 있고 또 연구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그 힘든 상황에 대한 적절한 치료법을 개발할 수 있기를 제가 희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길에 다 같이 함께 걸어가면 좋겠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감사합니다.